통치 시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역대상 28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각각 그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에서 서로 관점을 달리하는 그런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고, 성경에 의하면 솔로몬은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솔로몬은 현명한 왕, 또 정치적으로 기민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재판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노래 1005편을 지었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몰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부유한 왕국으로 묘사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국제화를 추진했던 그런 왕국, 또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 이스라엘은 다윗이 정복한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아람, 다메섹, 이런 모든 지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네오 히타이트, 즉 흰 히타이트 왕국까지도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이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잘 살려서 국제 무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고대 근동의 중요한 무역로였던 요단 동편에 있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와 또 지중해 해변을 따라 나 있는 해안길, 즉 비아마리스를 통제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이집트를 연결하는 주요 무역로를 지배해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정치적, 상업적 이익을 누렸습니다. 국제 무역에서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 특히 두로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고, 솔로몬 시대의 두로는 페니키아 해안 주변에서 가장 큰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과 두로 두 나라가 상호 경제적인 어떤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두로의 시람 왕에게 잉여 농산물을 제공하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공급받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같이 해양 무역도 개척을 해서 홍해의 에시온 게벨로부터 오빌까지 해양 항로를 개척하는데 두 나라가 힘을 합했고, 그래서 솔로몬과 히람은 귀중품인 상아, 금, 목재, 희귀한 동물, 짐승, 이런 것들을 수입을 했고, 특별히 왕실 동물원을 위해서 희귀한 그런 동물들을 수집하는 일을 했고, 이런 현상은 고대 근동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시리아 북쪽의 두로와 그리고 또 좀 더 북쪽의 네오 히타이트 왕국을 통하여 솔로몬은 소아시아 지방으로부터 철을 수입했고, 또 구로로부터 이 구리와 같은 금속을 수입했고, 그리고 구리는 주로 신전에 사용되어지는 신전 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됐고, 철은 어떤 연장이나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소아시아에 있는 길리기아로부터 말들을 수입해서 이것을 다시 이집트로 되파는 중개 무역상을 했고, 전차는 북쪽 네오 히타이트 왕국으로 다시 되팔았습니다.
이러한 솔로몬 시대 때의 무역은요, 주로 왕의 상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들은 반독립적인 상태로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무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오랜 평화 기간을 지나면서 생산 도구를 개량화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철쟁기가 등장했고, 그래서 이것은 경작 지역을 확대시키는 결과, 그래서 수출할 만큼 많은 잉여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됨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는 그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몇몇 도시들을 요새화해서 솔로몬은 하솔, 게셀, 그리고 무깃도 이런 도시들을 축성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 세 도시, 즉 하솔, 게셀, 무깃도에 대한 고고학 발굴 결과에서도 보면 솔로몬 시대 때의 축성을 뒷받침하는 그런 유적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이 외에도 고고학적으로 보면 솔로몬 시대에는 무깃도나 라기스나 다낙이나 벳산 또는 텔카실레, 텔 아마르 등지에서 여러 신전들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9장 9절, 그리고 역대하 2장 1절부터 7장 22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몇몇 기록의 내용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역대하 3장 1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열왕기서에서는 이 언급이 없고 침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역대상 22장이나 28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그런 왕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열왕기서의 기록에는 침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역대하 3장 1절로부터 5장 1절까지에는 성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성전 기명,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언급들은 역대상 6장이나 7장 13절부터 51절에 나타난 기록과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그리고 또 왕궁을 건축함으로써 예루살렘을 로열 시티로 만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에는 다윗 시대 때 정해졌던 예루살렘의 경계보다 좀 더 북쪽 지역으로 확장되어졌고, 그 확장되어진 곳에 이제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성전과 왕궁을 건설할 때에는 주로 당시 고대 근동에 유행했던 비트힐라니라고 하는 롱룸 스타일,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성전이나 왕궁을 건축했고요. 성전의 규모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25m 곱하기 50m 정도,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면적이 되겠고, 오늘날 우리의 평수로 따지면 100평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년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후에, 그 후에 다시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왕국의 제2 중심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새로운 종교 전통의 중심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옛 종교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 그런 세력들, 그런 지역과 불가피하게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새로운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 놓게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예루살렘을 제2 중심지로 만드는데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종교적 불만들이 생겨나게 됐고, 이것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제사를 강조하는 새로운 종교 전통을 만들면서 레위인들을 왕실 관리로 임명을 했고, 후에 이들은 여로보암 반란으로 인해서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옆에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평면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앞에 계단으로 통해서 올라가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 그리고 주랑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성소, 외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 그래서 세 칸으로 되어 있고 주변에는 골방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 솔로몬 시대 때에 이런 그 국가적인 어떤 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백성들에게 이제 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전에 내려오던 그런 행정 조직을 다시 개편해서 자신의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개편하는 그런 작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중앙 관리 체제가 확립되면서 좀 더 대대적인 건축 산업을 벌일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은 인적, 물적 자원, 그리고 심지어는 강제 노동과 세금 징수 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오랜 기간 동안의 건축 사업이 지속되어지는 것, 이 이야기는 강제 노동과 세금 징수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왕국 분열의 어떤 계기가 되어졌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역사를 기록하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짐을 나누는 담꾼이 7만,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그리고 역사를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10,000명씩 3만 명이 매달 이렇게 돌아가면서 레바논에서 목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으로 보내졌고, 그래서 이러한 강제 노역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주변에 아직 이스라엘에게 부역을 담당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부과되어졌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솔로몬 시대에 이러한 강제 노역을 통한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국이 나뉘어지는, 그리고 여러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 부역 외에도 또 세금 징수가 그 왕궁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 공급을 위해서 시행되었고요. 군대는 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특별 수비 지역이나 요새에 상주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요. 솔로몬 시대의 군대는 주로 전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차를 다룰 수 있는 훈련받는 병사들은 이 병거성에 거주하고, 또 그리고 많은 병거성을 건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의 게셀무기 또 하솔, 이런 도시들은 통일성 있는 그런 성곽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솔로몬 시대 때의 요새화의 계획으로 세워진 그런 도시임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여러 국가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또 군대를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지역을 12지역으로 나뉘어서 그들로부터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세금을 부과할 때 유다 지파,
지파에게는 세금이 면제되어졌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특별히 특권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왕실의 부가 증거하고 관리들의 위치, 지위가 높아졌고, 그리고 또 세금이 증가되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 대중에게는 고통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 때도 어떤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계급 사이에 어떤 갈등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특별히 솔로몬 시대는 다윗 시대와 달리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세금, 많은 부역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계급 갈등이 촉발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 계층 간의 대립은 솔로몬 통치 말기로 갈수록 좀 더 심화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이 유다 왕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에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목재를 수입하면서 그때 지은 빚을 갚기 위해서 가불 땅 20도시를 넘겨주고 빚을 청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국가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대물 변제 뭐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이런 행위는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왕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이방 사람들에게 대금으로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종교적인 평가를 내릴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솔로몬 시대 때의 이스라엘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누는 이야기는 열왕기상 4장 7절로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 때의 이스라엘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의 딥사로부터 가자에 이르는 그 넓은 지역을 관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12행정구역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많은 감론을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의 그 지역이 12행정구역 속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유다 지파에게 세금이 부과됐느냐 안 됐느냐. 보편적으로는 부과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유다 지파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7절에 그러니까 열왕기상 4장 7절의 12지방 장관의 10이라는 숫자와 지방행정제도의 지방수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유다지파가 포함됐다면 왜 19절에 유다지파라는 말이 생략되어졌느냐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이 지방행정제도가 언제 완비되어졌고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여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마할로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첫째는 매팅거라고 하는 학자는 이 지방행정제도는 어떤 지파 구분에 의해서 12로 나눈 것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솔로몬의 지방행정제도가 전통적인 지파 경계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는 솔로몬이 요셉 가문의 영토를 분산시킴으로써 요셉 가문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지파 중심의 구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G.E. 라이트는
지방행정제도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지파제도와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을 결합해서 그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의 경제적 능력,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해서 고안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 G. 라이트의 주장은 조금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이유는요, 제4지역에 속하는 도울 지역과 제11지역, 베냐민 지역은 다른 지방과 비교하면 면적이나 경제 능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 능력을 분배해서 그걸 고려해서 그 지방 행정 제도의 구역을 나눈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지방 행정 제도의 목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벤자민 마잘 교수는 이 지방 행정 제도는 통일 왕국 시대 때부터 생겨났고 여러 종류의 세금을 징수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행정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그는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아시리아의 그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면제해주는 수도나 중심 지역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솔로몬의 그 지방행정 제도가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4장 7절부터 19절이 정말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역사성이 있는 기록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알트는 행정문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1995년에 애쉬라고 하는 학자는 열왕기상 4장 7절부터 19절은 원래 자료가 전승되어서 취사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역사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역사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속에서 이제 헤스 같은 학자는 우가릿에 있는, 그리고 고대 가나안에 이런 제도들이 있는가를 연구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 솔로몬의 지방행정 제도는 후기 청동기 시대의 가나안 지역에서 있었던 제도다, 그래서 역사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상 4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 지방행정 제도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거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인구 조사를 마친 후 그 후속 조치로서 이런 행정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알트나 벤자민 마자르나 또는 예빈 같은 학자들은 다윗이 그의 정복 전쟁을 완성한 후에 이런 지방 행정 제도가 갖춰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주전 10세기경에 벳산이나 다낙이나 무기또나 베세메스, 그리고 아르붓, 이런 지역, 즉 지방행정제도에 언급된 그런 도시들을 이스라엘이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4장 9절부터 17절의 지방행정제도는 신명기 사가에 의한 창작물이 아니라 다윗 왕조 말기부터 있었던 행정제도를 솔로몬 때 확대해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행정제도를 만들게 된 배경은 어떤 단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인, 그리고 군사적 목적, 다양한 목적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의 기록에 다윗 시대 때의 지방 그 행정 제도가 12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화면의 지도를 보게 되면 그 12지역에 대한 언급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그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굉장히 갖추어진 그런 조직을 갖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솔로몬 통치 후반으로 가면서 국제적 상황이 크게 변했고, 그래서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전 945년경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고, 그 다음에 그 왕조의 창시자인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솔로몬 왕국의 아람, 에돔, 그 다음에 북동쪽, 남서 이런 여러 왕국 주변 지역으로부터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에돔의 반란을 진압했지만, 그러나 반란의 주동자가 시삭으로 피난했고, 또 솔로몬은 아랍인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생겼고, 그래서 르손은 다마스커스에서 독립된 왕국을 세웠고, 또 솔로몬 왕국에 큰 타격을 주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주변 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에게 들어왔던 많은 수입이 줄어들게 됐고, 특히 북쪽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수입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경계, 즉 국경이 혼란스러우니까 그곳에 어떤 요새를 만들므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의 지출은 더 증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기 위해서 밀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요새화를 위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강제 징집을 했고, 이 노동의 책임자인 나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서 왕에게, 솔로몬에게 대적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없지만, 그러나 70인역 성경에는 여로보암이요 에브라임의 디르사를 점령하고 거기에 망명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 분열 이런 것들이 이제 솔로몬의 말기에 오랫동안 이렇게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어려워졌던 것은요, 그리고 왕국이 후에 분열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원래 남쪽과 북쪽 사이의 결합이 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노력으로 이 두 세력이 결합되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압살롬의 반란 이후부터 점점 남쪽에게 더 많은 고난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남과 북의 속한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고, 그것이 이제 오래 지속되어지면서 그 국가 분열의 근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일 왕국을 한 세기도 유지하지 못한 채 분리되어지는 유다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이제 줄어들게 분열되어져서 각각 세력이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혼란하는 틈을 타서 그 다윗 때 점령했던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났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그 강해져서 가끔 그 아얄론 계곡 쪽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 국내 정세의 혼란, 여기에 가중되어져서 이 솔로몬 시대 때에는요, 신앙적 정체성의 혼란도 나라를 약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혼합주의를 불러들였고, 그래서 자신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 에돔, 암몬, 시돈 그리고 헷 여인 등 많은 이방 여인을 첩으로 택하는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 관용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종교적 혼합주의가 만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면서 두로의 시람과 동맹관계 그리고 두로의 많은 기술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방 문화적 혼합주의도 발생하게 됐다. 단순히 종교의 혼합주의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그런 혼합주의도 생겨나게 되므로 결국은 정체성에 대한 어떤 흔들림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이 즉위하게 되어지면서부터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들이 야기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는 것은 약간은 쿠데타와 같은 방법으로 왕권을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시대 때 가장 큰 위기는 전통적인 제사장 계열이었던 아비아다를 아나돗으로 쫓아내고 사독을 새로이 제사장 계열로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제의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데올로기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 솔로몬이 즉위하면서부터 내적인 균열이 있게 되어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제화로 말미암아 타문화, 타종교 이런 것들이 유입되어짐으로써 정체성의 변화를 나타나게 되어졌고, 반면에 물질 문명적인 측면에서는 이방의 발달된 문화가 유입되어지는, 특히 성전을 건축하는 그 비트힐라니 방식, 이것은 텔 타이나트나 에블라 등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양식과 비슷한 성전을 건축하는 양식들이 수입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 시대 때 많은 그 페니키아의 건축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명적으로는 발전을 하게 됐고, 또 성곽을 쌓는 그런 건축 기술적인 면에서도 발전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는 국제 통상, 정략 결혼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 문화가 소개되고, 그로 말미암아 문명적 국제화는 우리가 이룰 수 있었지만 문명적 혼합주의가 이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사회 분열의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